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학이란 무엇인가를 번역하신 전병옥 선생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병옥입니다. 자, 저희 댓글 읽는 동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영심이 만세님이 거의 뭐 댓글이 아니라 편지를 한 통 보내주셨는데요. 300회 특집도 당연히 축하드립니다. 뒤늦게 방송의 존재를 알고 열심히 정주행해서 지금은 매주 월요일 수요일만 기다리는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거의 올 한 해 내내 외국에서 생활 중입니다. 외국어도 서툰 데다가 혼자이고 평생 처음 외국 생활까지 하다 보니 외롭기도 하고 한국어로 된 말과 글이 그리울 때가 가끔 있습니다. 평소에 좋아하던 책 이야기를 할 일도 많이 줄었고요. 그럴 때마다 책걸상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올 한 해는 책 이야기, 웃을 일 둘 다 적었는데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아침에 느적느적 공원을 산책하며 책걸상 듣는 재미에 만만찮았던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책걸상 덕분에 평소에 눈을 잘 주지 않던 분야의 책을 많이 읽게 된 것도 정말 감사하고요. 소설이나 에세이 쪽으로는 손이 잘 안 가는 편인데 책걸상을 만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덕분에 저의 독서 세상도 더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없습니다. 꾸준한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인데 그걸 300번씩이나 반복해 주셨으니 그것만으로도 너무 멋진 일입니다. 앞으로도 그저 지금처럼만 계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책걸상을 만드는 모든 분들께 축하와 감사를 전합니다. 마이크 너머에서 책걸상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책걸상이 어딘가에 누군가에겐 정말 큰 힘이 되기도 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뭐 책걸상 때문에 기운이 나신다니까 저희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 영심이 만세님이 어느 나라에 계신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국보다 시간이 더 빨리 가는 뭐 피지나 이런 나라는 아닐 것이 네.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책걸상이 오전 10시에 업데이트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걸 오후에 들으면서 오전 산책을 하신다는 네네. 거는 우리나라보다는 시계가 천천히 가는 음. 대부분의 지역이죠. 전 세계에. 비슷하거나 천천히 가는. 다음 댓글 읽어주시죠. 네, 리베리카님께서 댓글 남기셨는데요. 엄마가 뇌출혈로 의식을 찾지 못하신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찾으시긴 했지만 아직 인지 기능이 떨어져 반응하시는 부분을 찾기 위해 사진도 보여드리고 지난 일을 이야기해드리기도 합니다. 김초엽 작가의 관내 분실, 지민이 엄마를 찾기 위해 엄마의 물건들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 엄마의 의식을 깨울 단어는 기억은 무엇일까 고민하는 저를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 아이가 저를 찾을 수 있는 기억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병원을 오가는 고단한 생활에도 책은 놓지 못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는 책 찾아서 하나씩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골상은 듣고 또 듣고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300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5일이 벌써 지나버렸네요. 이벤트 참여는 늦었지만 언제나 진심으로 조용하지만 오래된 팬이 응원하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께서 인지기능 빨리 회복하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리고 함함한님 300회 축하드립니다. 정주행 역주행으로 300회를 다 듣게 되었습니다. 방송을 통해 읽게 된 작품들 저에겐 너무 소중한 책들로 서가의 한 켠을 차지하게 되었고요. 요즘은 역주행으로 비바제인과 언젠가 YG가 언급하셨던 옳고 그름을 읽고 있습니다. 너무나 멋진 네 분 JYP, YG, HB, 박평 그리고 애쓰시는 스태프분들 모두 너무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3000회까지 우리 함께 늙어요 라고.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3000회가 3000회가 되려면 그 몇 년 정도인지. 너 왜 그랬어? 그런 계산 왜 해? 그랬더니 2045년. JYP 아직 살아 있을 때예요. 네. 네, 살아 있기는 하겠죠 아마. 네. 2045년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몇 회까지 할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화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 함께 읽어보고 있는데요. 전병옥 선생님, 네. 뭐 단순한 번역자가 아니라 지금 화학 전공자이시니까 저희가 저자가 눈앞에 있는 양 마구 화학에 대해서 막 평소에 궁금했던 거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차피 뭐 아는 만큼만 대답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최선을 다해서 긴장하셨는데. 생각하시고 자, 저는 긴장이 되긴 하네요. 예. 이것부터 약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 처음에 책 펴면 처음에 나오긴 하는데 이제 화학의 영역이란 무엇인가? 네, 물리와 생물과 겹치긴 하지만 또 화학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게 있다라는 게 이 에킨스 옹의 중요한 주장이시고 사실 네. 저는 고개가 끄덕여졌거든요. 그러니까 화학이 다루는 대상이 정확하게 딱 어느 정도 스케일에 어느 정도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거를 사실은 쉽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일일 텐데 특히 이제 책에서도 저자이신 에킨스 교수님이 이 화학이 다루는 영역, 이 학문의 지식 체계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아까 이제 화학이란 무엇인가 요 전회에서 화학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그 정의가 물질의 변화를 탐구하는 게 화학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우리는 무슨 학문 행위를 하든 간에 어떤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아닌 네. 경우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어떤 물질인가를 다루게 되고 그러면 그 물질이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사실 학문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변화가 있으니까 그 변화를 탐구하는 게 어떤 학문의 대상이 될 텐데 그렇게 물질의 변화, 물질의 이동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 화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영역까지 가서 과학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 혹은 새로 발견된 지식들이 서로 합쳐지면서 과학 체계가 쌓여가는 거 아닌가. 그 부분이 그러니까 물질을 기준으로 해서 화학의 영역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에킨스 옹은 비교적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목에서 이제 원자와 그 원자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분자를 네. 들여다보는 일이 이제 화학의 어떤 한 타깃 중에 하나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아주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냥 불, 흙, 또 뭐 있을까요? 나무, 돌 이런 얘기 주로 했을 거 아닙니까? 세상의 이 구성하는 어떤 사원 소설에서 공기 그런 네, 것까지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이 세상에 뭐라 그래야 돼요? 이렇게 세상을 이루는 다양한 이 원자 분자 네네. 단어는 달랐겠지만 그 세상에는 단순히 이렇게 4개, 5개가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뭔가 이렇게 여러 종류의 이게 이 물질들이 존재한다. 이런 생각 자체가 일단 진보였을 것 같은데. 네네. 화학의 역사? 이런 거는 보통 언제 시작한 걸로 봅니까? 그것도 딱히 어디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질이 물리적으로 변화한다. 그러니까 모양새가 바뀌고 큰 바위가 작은 바위가 되고 이런 거 말고 물질이 화학적으로 변화한다고 하는 것은 물질이 속성이 변한다든가 다른 모양으로 바뀌었다든가 색깔이 바뀌었다든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우리 편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보겠다라고 했던 시도들은 쭉 있었지만 그게 시도가 본격적으로 된 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연금술이라고 얘기하는 사실은 화학이란 이름도 거기서 따온 거죠. 그래서 케미스트리. 알케미스트가 연금술사고 알케미스트가 연금술이고 이러니까 네. 거기서 이름을 따온 그런 상태고 그래서 그러니까 연금술이라는 게 그 납을 납이든 뭐든 할 때 네. 금 아닌 네. 걸 어떻게 해가지고 꿍짝꿍짝 해서 주로 납을 이제 만들어 금으로 만들어 보려고 다양한 시도들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택도 없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 시도의 과정에서 무궁무진한 지식들이 쌓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그게 한두 해 10년 20년 한 게 아니고 수백 년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끓여도 보고 저어도 보고 하는 기술들도 발달하고 그러면서 좀 지식들이 이제 실험을 할 수 있는 지식들은 많이 축적이 돼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보고 그러다가 이 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현대적인 개념의 원자라는 네. 것의 존재를 인지를 하고 되게 형태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물질들을 쪼개다 보면은 원자라는 네. 것으로 만들어졌고
그 원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레고 블록처럼 결합을 해서 분자라는 것을 만들고 그것이 우리들의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기본적인 요소들이다. 딱 이제 그 대목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돌턴이라는 사람은 언제적 사람입니까? 어느 정도 옛날 사람이에요? 1700년대 초반 정확히는 연도가 기억이 안 꽤 나지만 옛날 사람이구나. 18세기 사람입니다. 그 돌턴이 지금도 그 분자량인가요? 뭐 무슨 뭘 세는 단위로 남아 있는 이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죠, 맞아요. 분자량인가? 분자량은 원자량. 아니고 원자량인가? 뭐지?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화학이란 무엇인가를 다루면서 맞습니다. 이런 건 알아서 편집해 주시는 거죠? 보면서 이 그리스 사람들도 그러니까 2000년 전 고대 그리스 사람들도 네. 뭔가 아톰, 원자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기본 단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 이것도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개념적인 일이긴 했지만 네. 사실은 물질에 대한 관심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은 나한테 유용하고 어떤 물질은 나한테 해가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관심들은 가지고 있었을 테고 거기에 대한 개념적인 발달들은 옛날서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1장에 에킨스 교수님이 하신 멋진 말 중에 하나가 화학자는 원자들의 만남과 이별을 연구하는 일종의 커플 매니저이다. 매니저. 네. 이런 표현 아. 참 문학적인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에킨송이 약간 유머러스한 그런 게 있는 게 슬쩍 뭉치는 걸 되게 잘하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은 원자가 물질의 기본 단위가 아니라 원자를 또 쪼개보면 그 안에 뭐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원자핵도 양성자, 중성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더 작은 입자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탐구하고 있지만 원자 안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와 관련된 탐구는 물리학자의 영역으로 남겨둔다. 실제로 이제 그건 화학자들은 그런 지식을 뭐 응용해서 이제 탐구 응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궁리를 하지만은 거기서 새로운 지식을 얻는 건 물리학자 영역으로 남겨둔다. 좀 남겨놔야죠. 그분들도 뭐 하셔야 되니까. 농담입니다. 그 갑자기 물리학과 가는 거 하고 네네. 화학과 가는 거 하고 그 직업적인 일자리라든지 뭐 수입이라든지 이런 실용적인 차원에서의 전망은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근데 물리학도 사실은 뭐 워낙 이제 케이스가 많으니까. 근데 제 개인 경험을 놓고 보면 제가 이제 모 전자회사에 네. 졸업- 아까 삼성전자 삼성전자라고 얘기했는데 말씀하셨어요. 지난해 삼성전자라고 말씀. 거기에서 이제 화합물 반도체라는 그 반도체 팀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 광통신에 쓰이는 소자를 개발하는 팀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화학이나 뭐 화공, 재료 이런 물질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 20-30% 됐었고 나머지는 이제 주로 물리 쪽을 전공하신 분들, 반도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사실은 그 고체 물리학이라고 하는 한 영역이잖아요, 네, 반도체가. 물리학 중에서 굉장히 큰 영역이죠. 네, 그래서 그쪽 관련된 부분들이 많으셨는데 실제 산업적인 규모, 그러니까 뭐 우리 화학은 화학공학 이런 식으로 엔지니어링 파트가 또 따로 있는 것처럼 분리가 되어 있는데 물리는 이제 아주 순수 학문으로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산업적인 규모에 있어서는 화학이 훨씬 더 큰 워낙 뭐 이제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물리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약간 연구 쪽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JYP가 이제 물리나 화학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전망이 크냐라고 질문을 네. 던졌는데 저는 그 방송 들으신 애청자분들 중에서 혹시 청소년 자녀분들을 두는 분들이 계시니까 높아시면 말씀을 드리자면 가끔씩 물리나 화학하면 약간 굶고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제가 아는 물리학과나 화학과 나오신 분들 중에 굶고 사시는 분들 한 분도 못 봤고요. 오히려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하실 가능성이 네. 훨씬 더 열려 있더라고요. 그 YG가 옆에 있으니까 하는 말인데 있으니까 이제 편하게 드리는 말인데 사실 생물학과가 제일 먹고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물리학과나 화학과는 차라리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 뭐 솔직히 그런 측면이 있어요. 네. 네, 진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바이오 시장이 그렇게 세계 시장을 선도할 정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기도 그런 부분이 한데 그런 면도 있는데 대학에서 막
약간 생물학과는 뭔가 좀 이렇게 새로운 분야 같고 취직도 되게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생물학과 나왔을 때 오히려 그렇게 선택지가 넓지 않고요. 반면에 물리학과나 화학과를 나오면 심지어는 생물 영역까지 커버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아이가 기초학문 한다고 지레 겁먹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한국이 우리 경제 규모 GDP 대비 R&D 투자액 이런 거를 보면 한 거의 20년 넘게 전 세계 1위 아니면 2위, 뭐 핀란드가 1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그 정도 기간이 한 20-30년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R&D 쪽의 투자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쪽에 관련된 인력에 대한 필요성도 계속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뭔가 우리 아이가 자기가 과학에 적성이 맞는다면 적성이 안 맞는다면 절대로 시키시면 안 됩니다. 억지로 시키면 안 되죠. 네, 네. 큰일 납니다 이거는. 근데 적성이 맞는다면 오히려 가장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이런 뭐 이공계, 뭐 순수 과학이라든가 아니면 뭐 엔지니어링 파트라든가 이런 거는 앞으로도 네. 충분히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화학이 더 물리학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분야 중에 하나가 화학 아닙니까? 석유 화학 사업이 우리나라 뭐 5대 산업 뭐 이렇게 네. 얘기할 때 꼬박 꼭 등장하는 산업이고요. 그러니까요. 네. 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전 세계 화학 산업 뭐 집계학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근데 규모가 얼마냐 1년에 뭐 이런 거 조사해 보면 대략 한 4,500조 원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보다 한 3배 정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우리가 잘하는 산업들 무슨 뭐 스마트폰 만들고 컴퓨터 만들고 이런 전자 산업들, 자동차 산업들 그런 것들보다 실제 규모는 훨씬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산업이라서 화학과 나오면 뭐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굉장히 할 일이 많은 그런 분야이긴 합니다. 그 제가 아는 화학과 출신들만 해도 여기 지금 존 소장님께서는 그 삼성전자의 반도체 팀에 아까 계셨다고 네네. 말씀드렸고 반도체 쪽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 배터리 쪽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고 최근에는 태양전지, 네. 태양광 패널 같은 것들을 새로 개발하고 효율을 높이는 업무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세상을 좀 바꾸는 새로운 소재라던가 새로운 분야와 관련된 부분들로 다 진출하는 걸 봤을 때 네네. 여전히 유망한 분야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책에서도 애킨스 교수도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화학과 관련된 네. 정말 개념들, 용어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네. 이 어디까지 어느 수준으로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한 저는 배웠는데도 설명을 못 하겠거든요. 생화학은 무엇이며 물리화학은 무엇이며 유기화학은 뭐 유기화학은 무엇이며 네네. 또 뭐 배웠지? 분석화학은 분석화학. 도대체 무엇이며 그다음에 그 무기화학 같은 것도 있죠. 있을 텐데 그건 또 무엇이며 기타 등등 제가 들어보지 않은 또 숱한 어쩌고 화학들이 있잖아요. 네네. 요것들을 약간 좀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뭐 너무 깊게 분류할 필요는 없겠지만 크게 이제 정리를 하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학을 정의할 때 이것은 물질이라고 하는 파트, 그러니까 원자와 분자를 다루는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에너지를 다루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두 가지의 서로 얽힘에 의해서 화학이라는 지식 체계가 구성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물질이라고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면 무슨 기화학 이렇게 되는 유기화학, 무기화학이 이제 물질에 초점을 맞춘 쪽이고요. 그 유기물을 공부하면 유기화학이고 무기물을 공부하면 그렇죠. 무기화학인 네네. 거죠. 이제 어떤 물질이냐를 서로 분류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분리가 될 거고. 잠깐, 죄송합니다만 그 유기물과 무기물은 탄소가 있냐 없냐입니까? 뭘로 구별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탄소를 기준으로 탄소가 있으면 유기, 탄소가 아니면 무기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 유기화학은 그 탄소 번호가 6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자 번호 6번 탄소와 관계되어 있는 물질들을 연구하는 학문. 그래서 그렇게 외우는 거야? 네, 그게 6번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유기화학이라고? 설마 그렇게 외웠겠어요? 전 이 얘기 처음 들어봅니다. 근데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 괜찮아. 나 그런 식으로 외웠구나. 아니 지금 나는 그 얘기 듣고 그렇게 설마 외우는 거냐라고. 근데 사실은 유기화학이 유기화학이라고 불린 거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이 본격적으로 체계화되기 전에 어떤 물질들을 다루는데 당연히 이제 가장 관심 있는 물질들은 우리 몸과 관련된 것들, 그렇죠. 식물과 관련된 생물체. 것들, 먹는 네. 거건 네. 것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다루는 것들을 이제 요거는 이제 유기물이니까 요건 유기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다 탄소랑 연결이 되어 있더라. 탄소화합물이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탄소와 관계되어 있는 물질들을 연구하는 학문을 그냥 유기화학이라고. 지금은 이제 간단히 말하면 또 그렇게 네. 말씀드릴 그러니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기농 식품 할 때 그 유기나 네. 유기화학의 유기나 뭐 다 같은 똑같은 거죠. 그리고 똑같은 이제 우리가 뭐 의학에서 사람 몸에 있는 기관 할 때 그 올간이라는 거나 맞습니다. 그게 다 같은 얘기잖아요, 같은 결국. 의미죠. 오케이. 그리고 유기화학은 그렇게 유기무기는 대충 알았다고 치고요. 또 나머지 이제 우리 뭐 물리화학, 물리화학은 분석화학 그건 이런 뭐예요? 쪽은 다른 파트,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이제 크게 보면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는 확률이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방정식에 의한 수식 체계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힘이기도 하고 온도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물리학에서 발달시켰던 개념을 쌓아뒀던 그런 개념들, 연력학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역학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화학 쪽의 개념을 물질을 변화하는 반응을 이해하는 쪽에 들어오면서 하나의 이제 새로운 학문으로 만들어진 게 이제 물리화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도 뭐 조금 가물가물합니다만 에너지를 다룬다고 네, 하는 네, 측면만 네. 좀 봐주면 그러니까 물리학은 뭐 그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과정이랑 연결을 시켜 보면은 뭐 반응 속도를 계산한다거나, 그렇죠. 네, 그 반응식 뭐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학문이 그렇죠. 물리화학이라고. 예를 들어서 어떤 거랑 뭐 물에다가 뭘 넣었을 때 이게 네. 녹을까 안 녹을까 아니면 폭발을 일으키나 안 폭발을 그리고 일으키나 뭐 반응을 이런 할 때 뭐 발열 반응인지 흡열 반응인지 그렇죠. 뭐 이런 뭐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계산이 필요하는데 그 계산들을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공부하죠. 자, 물리화학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요건 이제 피지컬 케미스트리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거꾸로 뭐가 되는 거야? 케미칼 피직스? 이런 과목은 없습니까? 그런 분야도 책도 좀 있고 교과서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있어요. 예, 그거는 화학 물리학인가? 그렇죠. 그건 이제 그치, 물리학자들이 네. 그 화학과 관련된 탐구를 할 때 그러니까 나는 화학 물리학자다.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닐까요? 케미칼 피직스나 피지컬 케미스트리나 다 물리학과 화학을 둘 다 쓰는 약간 경계 쪽에 있는 건데 맞습니다. 조금 더 화학에 가까우면 물리화학이라고 하고 약간 물리학에 가까우면 화학 물리학이라고 하는 뭐 그런 건가 봐요. 근데 뭐 사실 저는 이제 학문하시는 분들의 어떤 뭐랄까 약간은 좀 이렇게 외골수적인 면이 그런 면에서 나온다고 보는데요. 도대체 그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고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저건 생화학하고 유기화학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사실은 생화학은 유기화학에서 한 분야처럼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유기화학은 조금 더 폭넓게 꼭 인간의 몸, 동물의 몸에서 어떻게 복잡하게 벌어지는 일만 탐구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뭐 실제로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OLED 이런 거 합성하는 것도 유기화학에서 합성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생화학은 정말 인간의 몸 속에서 아니면 뭐 동물의 몸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단백질에 관련된 것들, 뭐 촉매, 효소에 관계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촉매하고 효소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네네. 두 개는 사실 같은 거죠. 같은 의미입니다. 네. 근데 보통 그 시험관 안에서 뭔가 이렇게 꿍짝꿍짝 할 때는 촉매라고 하고 네. 사람 몸속이나 동물이나 할 때 유기체 안에서 벌어질 때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게 그 효소라고 효소인 하고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네네. 야, 그래서 참 옛날에 배웠던 개념들을 새삼 이렇게 정리하면서 사실은 리콜하고 있습니다. 촉매가 그 한자로 보면 네. 그게 일종의 무슨 중매쟁이. 중매쟁이, 커플 매니저예요. 네. 그래서 그 책에도 나왔던 이 커플 에키스 매니저. 교수의 네네네. 이제 나름의 위트가 이게 커플 매니저다라고 하는 게 이제 촉매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약간 뭐 좀 재밌게 한 건데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또 포인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특이한 뭐 화학 분야는 없습니까? 뭐 어쩌구 화학 이런 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 안 한 것 중에서 뭐 여러 개 있던데요? 법화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무슨 공업 화학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공업화학도 네. 뭐 몇 개 학교에서는 공업화학과가 있죠. 네. 그리고 법- 법화학, 법화학은 법의학 비슷한 거죠? 법의학 비슷한 느낌입니다. 우리 이제 뭐 음. 포렌식하고 포렌식 케미스트리, 네, 네, 뭐 이런 것 쪽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국가수에 그 우리 유성호 교수님 모시고 법의학자 모시고 이야기 나눈 적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거기에 분석화학을 공부하시는 화학자들도 그 국가수에 많이 소속돼 있으신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그 뭐 살인 현장이라든지 아니면은 피해자들의 뭐 혈액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가지고 오면은 그것들을 막 분석해가지고 네. 야, 이게 그 살인 현장을 재구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분석들을 수행하는데 그런 것들을 법화학이라고 네, 하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실제로 모든 화학 물질들은 단일 물질이기보다는 복합 물질들이어서 어떤 화학 물질이 있을 때 이게 뭔지 이 안에 어떤 화학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분석해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기계를 사용해서 분석화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이 책 보면서 진짜 처음 들었던 용어 중에 하나가 녹색 화학이라는 분야도 최근에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가 네. 있어요. 그린 케미스트리. 이거 이제 뭐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고 맞습니다. 이런 계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야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그 전 소장님이 특히 하실 말씀 특히 많으실 것 하실 같아요. 말씀 많으시죠. 제가 뭐 개인적으로 제 전공이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그쪽 관련된 분야들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필요성, 그러니까 화학 관련된 학문 혹은 산업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이제 우리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화학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 방안에 대한 규범 이런 것들을 이제 녹색화학에서 그 지금 탐구하고 있어요. 갑자기 떠오른 건데요. 네. 이 화학이란 무엇인가는 피터 애킨스라는 분이 이미 쓰셨잖아요. 예. 그 우리 소장님이 녹색 화학이란 무엇인가? 요런 네. 책 한 권 써보시면 어떨까요? 여기 지금 그 옴기니 소개를 보다 보니까 올해 내신 이건 정식 책은 아니고 보고서라고 되어 있는데 예. 저탄소 사회를 위한 녹색 기술 요런 것도 쓰셨단 말이죠. 이미. 네네. 요런 거를 약간 좀 대중적으로 해가지고 화학에 대한 케미 포비아 이런 거를 좀 뭐 불식시키는 이런 차원으로도 그러니까 화학의- 녹색 화학도 있다. 맞아요. 화학이라는 게 지난 100년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여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폐해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폐해들을 또 화학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길이 과연 있을까? 음. 뭐 이런 고민을 담은 예를 들어서 뭐 보고서인 것 같아요. 블랙 케미스트리에서 그린 케미스트리로 뭐 이런 분위기의 그 표현이 카피를 뽑는다거나 실제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블랙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우리 공장 굴뚝을 생각해서 네. 브라운 케미스트리에서 그린 있어요? 케미스트리로 이런 이런 표현이에요? 표현들이 있어요. 난 그냥 뭔가 이 나쁜 걸로 그냥 블랙이라고 좀 혹시 부르는데 감이 있으신 것 근데 같아요. 브라운보다는 우리. 블랙이 훨씬 더 임팩트가 근데 있을 것 같아요. 블랙은 너무 부정적인 것만 나요. 브라운은 그래도 그렇죠. 약간 중립적인. 예. 그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면 뭐 저도 브라운 화학에서 그린 화학으로 뭐 이렇게 다음 책 한 권 네, 기획해 보시죠. 한번 애써 보겠습니다. 그런 관련해서 좀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제가 역량이 된다면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꼭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이 있는데요. 예. 이게 지금 아까 118개 원소들이 있다고 했는데 뭐 이게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118가지 원소를 전부 1g씩 똑같이 우리가 가진다면 제일 네네. 비싼 건 뭡니까? 이거는 모든 분한테 물어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가지고 싶으십니까? 1g 말고 네. 한 1톤씩 가질 수 있다. 아니 그 제일 비싼 게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금보다 더 비싼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겠죠, 당연히. 네. 지금 뭐 그러니까 전 제일 비싼 걸 갖고 싶거든요. 지금 우리 뭐 히토류 관련해서 네. 금보다 더 비싼 거 백금, 그리고 백금보다 더 비싼 히토류들 네. 이제 그 주기표 보면 보이실 텐데요. 그런 것들 찾아서 뭐 얘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 뭐 일본 같은 데서는 뭐 해성으로 뭐 위성을 쏘아가지고 히토류 금속 찾아오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히토류 금속 쪽에 있는 것들을 가질 수 있다면
가질 수 잘 보관할 수 있다면 큰 돈 벌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정확하게 몇 번이 제일 비싼지 모르시니까 자꾸 이렇게 정확히는 옆으로 말씀하시는 가격은 우리 저는 어차피 산업 쪽에 있으니까 우리 네. 산업하는 사람들 가격은 아주 정확히 얘기 잘 안 합니다. 어쨌든 백금이나 금보다 비싼 원소들은 되게 여러 개 있다. 여러 개 있습니다. 히토류 계열이다 그게. 네네. 그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네. 그 지식 중에서는 제일 비싼 걸 검색해봤어요. 네, 지금. 검색해봤어요. 제일 비싼 걸 무엇이라고 하고 있냐면 일단은 두 번째가 그 캘리포늄? 네. 캘리포늄이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에서 나오는 건가요? 네, 음. 그 캘리포니아 이름을 딴 원소예요. 98번이군요. 네, 캘리포늄. 네. 이 캘리포늄이 비싸대요? 두 번째로 비싼 것. 그리고 세계에서 첫 번째로 비싼 건 그 단일 원소는 아니에요. 뭔가 합성을 한 플로린이라고 하는 네. 이건 탄소 중합체 같은데 탄소로 네, 탄소를 만들어낸 탄소 60개로 만들어진. 지금 주기율표를 보다 보니까 캘리포늄 바로 옆에는 아인슈타이늄 네. 네. 그리고 101번에는 멘델레뷴 102번은 노벨륨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게 노벨이나 멘델이나 아인슈타인과 관련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네. 그분들이 이거를 발견한 것은 아니고요. 네. 이름을 붙이신 분들이 그 원소들을 발견한 분들이 이제 그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담아서 이름을 붙인 거죠. 헌정. 헌정. 이런 것도 있었구나. 참. 네. 자, 번역자로서 네. 새 책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나온 책인데 이 네. 책을 어떤 사람들이 그래도 꼭 읽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추가로 해주시죠. 뭐 이미 많이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면 사실 저도 이제 번역하기 전에 이 책을 의뢰 받았을 때 번역해 달라고 제가 받았던 느낌은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화학에 대한 좀 일반 시민들이 꼭 전공한 사람들 말고 일반 시민, 화학 공부 옛날에 했는데 뭐 오랫동안 이제 화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문 방송으로만 화학을 접했던 분들, 저게 뭐야라고 생각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보시기에 가장 좀 편하고 그러면서도 내용을 조금 채워놓는 이런 책들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왔는데 그런 책이 이제 비로소 뭐 이 책이 모든 걸 다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책이 좀 비로소 나온 것 같고요. 그 본격적인 화학 교양서가 하나 나온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뭐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일반 시민분들도 부담 없이 이거를 뭐 반나절이라고 이제 책 표지에 써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아침 출근하시면서 퇴근하시면서 하루 정도면 이 내용 읽을 수 쓱 한번 있어요. 보실 수 있어요. 네. 지하철이나 이런 곳에서. 그래서 그렇게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책이고 그런 책이 되게끔 아무튼 뭐 저도 번역자로서 노력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묻고 싶은 질문 되게 많았는데요. 뭐 산화 환원이란 도대체 무엇이냐라든지 네. 엔트로피, 엔탈피의 개념은 뭐냐라든지 뭐 그리고 수많은 질문들이 그 유명한 있었는데 산이나 염기는 어떻게 그러게요. 다른 거냐? 많은 질문들을 그리고 준비했습니다만 연구기관을 만들 수 있는 거냐? 자 그런 궁금한 내용들은 책을 보시면서 네, 해결하셔야 책에 될 있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 권의 화학 교양서들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재미있는 축에 속해요. 그러면서도 화학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들을 비켜가지 않고 잘 요령 있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중에서 과학자를 꿈꾸는 친구들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꼭 권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은 수업 시간이나 혹은 그 정규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화학에 대한 호감도가 확 높아질 수 있을 거리라는 생각이 들고 또 과연 효과로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번역을 너무 잘하셨어요. 이게 첫 번역서라고 하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래요? 오. 네, 네.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그래서 에킨스 이 교수님께서 책을 원서를 잘 재밌게도 쓰시긴 하셨지만 그걸 또 이렇게 굉장히 또 맛깔스러운 한국말로 이렇게 전달하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저는 첫 번역서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앞으로도 뭐 개인 사업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저술, 번역 이런 것도 짬짬이 좀 더 해주시면 저희 일반 이 독자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다음에 또 좋은 책 번역을 하건 아니면 제가 책을 내건 해서 우리
책별상이 3,000회 되기 전에 꼭 한번 다시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한번 우리 300회 친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